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오늘 10번째 낭독이 되겠는데요. 전체 51의 챕터 중에서 제가 25챕터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낭독을 한 셈인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낭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차체가 낮은 제규어 한 대가 언덕을 휙 돌아 내 앞으로 다가오다가 내가 화강한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속도를 줄였다. 아이들밸리로 향하는 800m 정도의 진입로는 포장이 대충대충 되어 있었다. 일요일에는 드라이브하러 오는 사람들이 간선고속도로를 따라 들어와 분위기를 해치는 것을 막으려고 그곳 주민들이 일부러 그렇게 놓아둔 것 같았다. 밝은색 스카프와 선글라스가 언뜻 보였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 상대편 운전자는 태연히 내 쪽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흙먼지가 길 위에 확 일어나 이미 하얀 먼지막이 골고루 덮여있는 관목과 햇빛에 비들비들해진 잔디 위에 먼지를 더했다. 광맥이 드러난 길을 돌아가자 포장도로가 적절한 형태로 시작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손질되어 있었다. 참나무들은 마치 누가 지나가는지 궁금해서 구경하려는 듯 길 옆으로 물이 지어 있었고 분홍빛 머리의 참새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단지 참새만이 쪼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쪼고 있었다. 그리고 미로나무 몇 그루가 있었지만 유칼립투스는 없었다. 캐롤라이나 포플러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서 흰 집을 가리고 있었다. 그때 말을 탄 여자가 길가에 나타났다. 여자는 리바이스 청바지 위에 요란한 셔츠를 입고 가는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었다. 말은 더워 보였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는 않았고 여자는 말에게 상냥하게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자연 속 벽 너머에는 정원사가 잔디 깎는 기계로 기복이 진 거대한 잔디밭을 밀어대고 있었다. 잔디밭은 커다란 호화로운 윌리엄스버그 식민지풍 저택의 10주 현관 뒤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랜드 피아노로 왼손 연습곡을 치고 있었다. 그 순간 이 모든 게 굴러가듯 물러나더니 호수에서 비치는 빛이 뜨겁게 반짝거렸고 나는 정문 기둥에 붙은 번지수 확인에 들어갔다. 웨이드의 집을 본 적은 있지만 딱 한 번이고 게다가 깜깜할 때였다. 집은 밤에 본 것처럼 크지는 않았다. 주차 진입로에 차들이 꽉 차 있어서 나는 길가에 주차하고 걸어 들어갔다. 흰 코트를 입은 멕시코인 집사가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늘씬하고 깔끔하며 잘생긴 멕시코인으로 코트도 우아하게 어울렸으며 일주일에 $50를 받으면서도 죽도록 일하지는 않는 그런 멕시코인처럼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그는 이렇게 말하며 마치 연기라도 한 것처럼 슬쩍 웃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로. 나는 말했다. 그럼 지금 누구 상대로 연극하는 줄 아는가? 캔디. 우리는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기억하지? 그는 슬쩍 웃었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진부한 칵테일 파티였다. 모두들 지나치게 떠들고 있었지만 듣는 이는 없었다. 모두들 죽을 힘을 다해서 술잔을 물고 늘어진 채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뺨은 마신 술과 양과 각자 주량에 따라서 달아오르기도 창백해지기도 땀을 흘리기도 하고 있었다. 그때 아일린 웨이드가
한 점 흠잡을 데가 없는 옅은 푸른빛 드레스를 입고 내 옆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속임용 소품 이상은 아닌 것 같았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엄숙하게 말했다. 로저가 서재에서 만나고 싶다는군요. 그이는 칵테일 파티를 싫어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난리 법석에 말입니까? 그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캔디가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바에 가셔서. 제가 직접 가죠. 나는 말했다. 요전 날 밤은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미 사과하신 줄 알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제 길 아무것도 아닌 일이긴요. 그녀는 계속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나는 아주 커다란 여다디창 옆 구석에 있는 바를 발견했다. 회전 이동식 바였다. 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쪽으로 반쯤 갔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아, 말로 씨. 몸을 돌리자 태 없는 안경을 쓰고 턱에는 염소 수염 비스름한 얼룩을 달고 있는 좀스럽게 생긴 남자 옆자리에 로링 부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손에는 술을 들고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여긴 내 남편이에요. 로링 박사죠. 필립 말롯이에요. 에드워드. 염소 수염을 달고 있는 남자는 나를 살짝 쳐다보더니 그보다도 더 살짝 고개를 까딱했다. 그 말고는 미동도 없었다.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두는 모양이었다. 에드워드는 많이 피곤했어요. 린다 로링이 말했다. 에드워드는 항상 피곤하거든요. 의사들이야 자주 그러죠. 나는 말했다. 술 한잔 갖다 드릴까요? 로링 부인, 박사님은? 아내는 마실 만큼 마셨소. 남자는 우리 중 아무도 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소.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술을 안 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시바여 돌아오라. 로링 부인이 꿈꾸듯 말했다. 그는 획 몸을 돌리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나는 자리를 피해 바로 향했다. 남편과 동행한 린다 로링은 다른 사람 같았다.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고 표정에 어린 조소는 나한테 화가 났을 때조차 보이지 않던 것이었다. 바 카운터 뒤에는 캔디가 있었다. 그는 내게 무엇을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당장은 됐네. 고맙네. 웨이드 씨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지금 바쁘십니다, 선생님. 아주 바쁩니다. 나는 캔디를 좋아하게 될 것 같지 않았다. 내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자 그가 덧붙였다. 그렇지만 가서 보지요. 세뇨르. 그는 군중 사이를 날렵하게 비집고 나아갔다가 지체하지 않고 곧장 돌아왔다. 됐어요. 갑시다.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나는 캔디를 따라 방을 가로질러 집의 긴 복도를 따라갔다. 그는 문을 열어주자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내 뒤로 문을 닫자 시끄러운 소리가 잦아들었다. 구석방으로 크고 시원하고 조용했으며 여닫이 창 바깥에는 장미 화단이 있고 한쪽 창에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었다. 저 너머로 호수가 보였으며 웨이드가 긴 금색 가죽 카우치에 몸을 쭉 펴고 누워있는 것도 보였다. 표벽한 나무로 만든 커다란 책상 위에는 타자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란 종이 한 묶음이 있었다. 와줘서 고맙소, 말로씨. 그는 나른하게 말했다. 편히 앉아요. 술 한잔 하셨나? 아직은. 나는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약간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이었다. 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좋아요. 너무 빨리 지치는 것만 빼면. 나흘 동안 취해 있다가 깨어서 일을 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소. 때로는 한 잔 후에 걸작을 써내고는 하죠. 나와 같은 직업에서는 경직되기가 쉽고 그러면 얘기도 금방 굳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 작품은 망한 거지. 작품이 잘 될 때는 쉽게 서지지요. 이와 반대의 이야기를 읽었거나 들어봤다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작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플로베르는 쉽게 쓰지 못했지만 작품은 훌륭하니까요. 그렇군. 그는 윗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 플로베르를 읽으셨다 이거지. 그러니 지성인이고 비평가이며 문학계의 석학이시다. 그는 이 말을 문질렀다. 지금 금주 상태라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손에 술을 든 사람은 다 싫지. 나는 저기 나가서 저 바보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여야 해요. 빌어먹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인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서 도망치려고 하나 다들 궁금해할 거요. 프로이트에 심취한 개자식들이 그런 분석을 흔히들 해대니까요. 요새는 10살짜리 애도 그런 걸 알지요. 내가 10살짜리 애가 있다면 하느님이 그런 건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그 자식이 내게 묻겠지. 뭐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빠? 라고. 내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게 비교적 최근의 일일 텐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술에 강한 남자였어. 젊어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몸을 호되게 혹사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40살이 넘으면 같은 식으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나는 뒤로 기대고 담뱃불을 붙였다. 나를 왜 보자고 한 겁니까? 당신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소, 말로 씨. 전혀 모르겠는데요. 정보가 별로 없으니.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니요?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지는 않지.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청춘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허접한 사업에서 허접하게 시간당 벌이나 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자각으로부터? 이제 알겠군. 나는 말했다. 누군가 모욕할 사람이 필요한가 본데 계속 하시지. 참지 못할 것 같으면 말해줄 테니까. 그는 싱긋 웃더니 순 많은 고수머리를 헝클었다. 그는 집게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찔렀다. 나야말로 허접한 사업에서 허접하게 시간당 벌이나 하고 있는 인간이요. 말로 작가들은 다 쓰레기지.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난 12권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고 책상 위에 있는 잡동사니를 끝내면 13번째 베스트셀러가 탄생할 거요. 그 책 중에 어느 하나도 굴러다니는 티끌만큼의 가치도 없어. 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백만장자들만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에 근사한 집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근사한 아내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근사한 출판업자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나는 이기적인 개자식이고 문학의 창녀나 뚜쟁이 어떤 말이든 마음대로 부르시오. 모든 면에서 비열한 놈이지. 그래,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거요? 글쎄, 뭘 말이오. 왜 성질을 안 내지? 성질 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이 자기 혐오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이지. 지루하긴 하지만 별로 마음 상하진 않으니까. 그는 거칠게 웃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 그가 말했다. 술이나 한잔하지. 여기선 안 돼요. 당신하고 나 둘이서만은.
당신이 첫 잔을 들이키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 아무도 당신을 말릴 수는 없을 거고 시도하는 사람도 없겠지. 그렇지만 나까지 거들 필요는 없지. 그는 일어섰다. 여기서 마실 필요는 없소. 나갑시다. 이런 곳에 살 수 있을 만큼 눈먼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알고 지낼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자고. 이봐요. 나는 말했다. 그만둬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렇지. 그는 딱딱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달라야 하는 건 아니야.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지역 내에서 상류층 인간들인데 싸구려 위스키나 들이키는 트럭 운전수들이나 마찬가지라니. 아니, 그만큼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지. 헛소리 집어치워요. 나는 말했다. 술 마시고 싶어서 안달이 났군. 취해보시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해도 베린저 박사 진료소에 덜어놓을 필요도 없고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져서 아내를 계단 밑으로 던져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래? 그는 갑자기 침착해지더니 생각에 빠졌다. 당신은 시험에 통과했어. 잠깐이라도 여기 사는 건 어떻소? 그냥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게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나는 알지.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한 달에 $1,000면 괜찮겠소? 난 취했을 때면 위험해지요. 난 위험해지고 싶지 않고 취하고 싶지도 않소. 나도 당신을 말릴 수는 없을 텐데. 석 달 정도만 시험해보지. 나는 저 빌어먹을 책을 끝내고 잠시 어디 멀리 가고 싶소. 스위스 산속 어디 들어가서 말끔히 기력을 회복하고 싶소. 책이라고? 돈을 벌어야 하나? 아니, 하지만 시작한 건 끝내야지. 그것조차 못하면 난 완전히 끝장난 거요. 친구로서 부탁하오. 레녹스한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줬잖소.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매서운 눈길로 응시했다. 내가 레녹스를 죽게 한 거요. 그 친구를 죽게 했다고. 채, 나한테 여린 꼴 보이지 마오. 말로. 그는 손날을 목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내 주위에는 여기 목 높이까지 차오를 만큼 마음 여린 친구들이 널렸으니까. 여리다고? 나는 말했다. 마음이 여렸어가 아니라 친절하니까. 그나마 참아주는 친구들이 아니고.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가 카우치 가장자리에 부딪혔지만 균형을 잃지는 않았다. 나쁜 자식.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는 없었던 걸로 하지. 물론 당신을 탓하지는 않겠어.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당신이야 뭔지 모를 거고 나도 내가 아는지 확신이 없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야겠어. 누구에 대해서? 당신 부인? 그는 입술을 겹쳐서 앙다 물었다. 나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가 말했다. 가서 술이나 하자고. 그는 걸어가서 문을 확 당겨 열었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그가 만약 나를 불편하게 할 작정이었다면 인류의 솜씨를 보여준 셈이었다. 그가 문을 열자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피부에 그대로 와닿았다. 아까보다도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았다. 만약 더 시끄러워진다는 게 가능하다면 술 2잔을 더한 만큼 시끄러워졌다. 웨이드는 여기저기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그를 반가이 맞았다. 그렇지만 그때쯤은 피츠버그 필이 주문 제작한 얼음 송곳을 들고 나타났다고 해도 다들 반가워했을 것이었다. 삶은 그저 하나의 거대한 보드빌드 쇼나 다름없었다.
바로 향하는 도중에 우리는 로링 박사 부부와 마주쳤다. 의사는 일어서서 웨이드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정오로 토할 것만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만나서 반갑소, 박사. 웨이드가 사근사근하게 말했다. 잘 있었소? 린다, 요새 어디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요? 아내가 멍청한 질문을 했군. 나는 웨이드 씨, 로링은 약간 동요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하나만 말해두죠.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도록 하겠소.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요. 웨이드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 피곤하신 모양이군. 술도 안 드셨고 한 잔 갖다 드리도록 하지. 난 술 안 마시오. 웨이드 씨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온 거고 이미 그 목적은 말로 표현했소. 글쎄 알아들은 것 같소. 웨이드는 여전히 사근사근하게 말했다. 어쨌거나 내 집에 손님이니까 선생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소.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뚝 끊겼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귀를 바짝 기울였다. 큰 소동이었다. 로링 박사는 주머니에서 장갑 한 켤레를 꺼냈어. 잘 편 뒤에 한 짝의 손가락 끝을 잡았어. 그걸로 세차게 웨이드의 얼굴을 갈겼다. 웨이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새벽에 피스톨과 커피를 들고 만날까? 나는 린다 로링을 보았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의사를 마주보았다. 맙소사, 무슨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바보같이 굴지 말아요. 네? 아니면 누군가 당신 얼굴을 갈길 때까지 계속 여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로링은 부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장갑을 들었다. 웨이드가 그 앞을 막았었다. 진정해요, 의사 선생. 이 근방에서는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나 아내를 때린다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익히 알고 있지. 로링은 비웃었다. 당신한테 예의범절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나도 싹수가 있어 보이는 학생만 봤지. 웨이드가 말했다. 이렇게 금방 가겠다고 하니 유감이군.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캔디, 로링 박사가 퇴장하시겠다는군. 그는 로링을 향해 몸을 돌렸다. 스페인어를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말해주는데 문은 저쪽이요, 의사 선생. 그는 문을 가리켰다. 로링은 움직이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경고했소, 웨이드 씨. 그는 얼음장같이 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소. 다시는 경고 안 할 거요. 하지 마시오. 웨이드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다시 하게 된다면 중립지역에서 하자고. 내가 행동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미안하게 됐군요, 린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 남자와 결혼했으니. 그는 무거운 장갑 끝으로 맞은 뺨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린다 로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로링이 말했다. 가자고. 어서 갑시다, 린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잔을 다시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조용한 경멸의 눈길로 흘낏 바라보았다. 당신이나 가요. 그녀가 말했다. 전화할 때가 많다면서요. 까먹지 말고 가서 전화나 해요. 그녀는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갑자기 다가가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웨이드가 그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다. 진정하시지, 의사 선생. 저 사람들을 다 이길 수는 없어. 내 손이나 치워. 물론이지. 긴장 푸시라고. 웨이드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의사 선생. 좋은 의사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누군가 큰 소리로 웃었다.
로링은 펄쩍 뛸 준비가 된 짐승처럼 긴장했다. 웨이드는 낌새를 채고 깔끔하게 등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그러자 가방을 든 로링 박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웨이드를 쫓아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멍청하게 보일 것이다. 그는 떠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고 그렇게 했다. 그는 캔디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곳까지 앞만 보면서 빨리 방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캔디는 굳은 표정으로 문을 닫은 뒤 바로 돌아갔다. 나는 그리로 가서 스카치를 주문했다. 웨이드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사라져버렸다. 아일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방을 등지고 사람들이 찌끄리는 동안 스카치나 마셨다. 진흙빛깔 머리카락을 하고 이마에 머리띠를 두른 몸집이 자그마한 여자가 내 앞에 튀어나와 카운터에 잔을 올려놓고 제잘제잘 짓거렸다. 캔디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술 한 잔을 다시 만들어 주었다. 자그마한 여자는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물었다. 공산주의에 관심 있으세요? 눈이 허리멍덩했고 초콜릿 부스러기라도 닦아내려는 듯한 작고 빨간 혀로 연방 입술을 핥고 있었다. 난 모두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어떤 남자라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저 어떻게 한번 안아보려고나 할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리잔 너머로 그녀의 들창 코와 햇빛에 거칠어진 피부를 건너다 보았다. 멋지게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그녀는 새 잔을 집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어금니를 훤히 드러내고 술 반잔을 들이켰다. 나는 말했다. 나를 신뢰하지는 말아요. 이름이 뭐죠? 말로. 끝에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 말로. 그녀는 억양을 붙여 읊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그녀는 거의 다 비운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거의 내 눈을 칠 정도로 팔을 뻗었다.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얼굴이 천대의 전함을 띄웠으며 일리움의 지붕 없는 탑을 불태웠는가. 사랑스러운 헬렌, 키스로 나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오. 그녀는 눈을 뜨고 잔을 집은 뒤 나를 보고 윙크했다. 당신은 저 근사한 시를 썼죠. 요새도 계속 시를 쓰나요? 별로 많이는 안 썼소. 원하면 내게 키스해도 좋아요. 그녀는 수줍어하며 말했다. 산둥 비단으로 된 재킷을 입고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남자가 여자 뒤로 다가와서는 머리 너머로 나를 보고 웃었다. 그녀는 짧은 빨강머리에 무너진 허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제껏 본 중에 가장 못생긴 남자였다. 그는 자그마한 여자의 머리 위를 살짝 두드렸다. 자, 예쁘니 집에 갈 시간이야. 그녀는 격렬히 화를 내며 갑자기 나무라는 투로 소리쳤다. 이제 그 빌어먹을 베고니아에 물을 줄 시간이라는 거야. 야, 들어봐. 손 치우지 못해? 빌어먹을 강간봉 같으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잔에 남아있던 술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다.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봤자 차숟가락만큼의 술과 얼음 두덩이뿐이었지만 이런 이봐 난 자기 남편이라고. 그도 맞받아 소리치며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훔쳤다. 알아들어 당신 남편이라고. 그녀는 격렬하게 흐느끼더니 그의 품으로 몸을 던졌다. 나는 그들 주위를 돌아 거기서 빠져나왔다. 모든 칵테일 파티는 다 똑같아. 심지어 대화까지도. 이제 손님들이 집에서 떠나 저녁 공기 속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목소리들은 희미해졌고 차에는 시동이 걸렸으며 작별 인사가 고무공처럼 여기저기에서 튀어다녔다. 나는 여닫이 창을 지나
포석이 깔린 테라스 위로 나갔다. 땅은 잠자는 고양이처럼 미동 없는 호수 쪽으로 완만히 이어져 있었다. 작은 나무 나루터에는 나룻배가 하나 하얀 밧줄로 매여 있었다. 저 반대편, 그렇다고 그다지 멀지는 않은 호숫가 쪽으로 검은 새물닭 한 마리가 스케이트 타는 사람처럼 나른하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잔 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나는 방석을 채운 알루미늄 안락의자에 몸을 뻗고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평화롭게 담배를 피우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다. 로저 웨이드는 정말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였다. 로링 박사와의 일도 잘 처리했다. 그가 로링의 뾰족한 턱을 한 대 먹여줬다고 해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웨이드의 행동에 매너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로링이 훨씬 더 많이 선을 넘었다. 그런 규칙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쳐도 보통은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서 아내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이 다른 남자를 위협하고 장갑으로 뺨을 때리는 짓을 하지는 않는다. 웨이드는 금주로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남자치고는 잘 대처했다. 잘 대처한 것 이상이었다. 물론 나는 그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그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심지어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건 큰 차이다. 가끔씩만 과음하는 남자는 정신이 말짱할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 술꾼, 그러니까 진짜 알코올 중독자는 전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것만 빼고는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없다. 가벼운 발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오더니 아일린 웨이드가 테라스를 가로질러와 내 옆 안락의자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헐렁한 장갑을 낀 신사분에 대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고 나서 웃었다. 저런 식으로 무대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사람이 좋은 의사가 아니라고 싫어하는 건 아니죠. 저 남자는 이 동네에 사는 남자들 반이랑 저런 장면을 연출해요. 린다 로링은 해픈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박사는 괘씸한 술꾼인지도 모르지요. 내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청교도적으로 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호수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사람들은 작가라면서 여기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작가가 어디에서 행복한 적이 있다면 말이지만.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로저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을 건가요? 들어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웨이드 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전에 모두 말씀드렸지요. 딱 맞는 시간에 옆에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야 하죠. 내가 달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쳐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난폭해지면, 예를 들자면 말이지만 눈 깜짝할 새에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난폭해질 거란 징후를 난 아직 보지 못했어요. 나한테는 아주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남편이 책을 마칠 수만 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요. 나로서는 그 일을 도울 수 없죠. 그녀는 올려다보더니 손을 자기 옆 안락의자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숙였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남편이 믿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점이죠. 우리 집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돈을 받는 것이
취향에 안 맞으셔서 그러는 건가요? 남편분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웨이드 부인. 돌팔이가 아닌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다. 정신과 의사요? 왜요? 나는 파이프에서 채를 탁탁 털어내고 집어넣기 전에 파이프가 식기를 기다리느라 그대로 둔 채로 자리에 앉았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죠. 남편분은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이 있지만 그게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뭔가 가책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일일지도 모르죠. 그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 취한 새에 뭔가가 벌어졌기 때문에 남편은 사람들이 취했을 때 정말로 심하게 술이 취했을 때 도달하는 상태가 되어 그걸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남편이 이를 파악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이런 일은 정신과 의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들어맞죠. 만약 이 얘기가 틀렸다면 남편은 그냥 취하고 싶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술을 마시는 거고 비밀은 단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은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끝마칠 수는 없죠. 지금 술에 취해 있으니까요. 즉 남편이 스스로 뻗을 때까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책을 끝마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로저는 대단한 재능을 지녔어요. 난 아직도 남편은 앞으로도 최고의 걸작을 써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걸요. 비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전날 아침에는 그가 자기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녀는 집 쪽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집을 등지고 앉았다. 나도 같은 쪽을 바라보았다. 웨이드가 문 안쪽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자 그는 바 뒤쪽으로 걸어가 병을 집었다. 간섭해봤자 소용없어요. 부인은 빨리 말했다. 난 간섭하지도 않고요. 절대로. 말로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근심거리를 해결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겠군요.